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6월 3일 지방선거, 그 이후에 우리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요즘 마트 가시면 느끼시잖아요. 장바구니 물가 예전 같지 않죠. 기름값도 그렇고 아이들 학원비도 그렇고 월급은 제자리인데 나가는 돈은 자꾸 늘어나는 느낌. 그런데 선거가 끝나면 뭔가 달라질까요? 정치가 바뀌면 경제도 바뀔까요?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솔직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전문가처럼 어렵게 말하지 않고 우리 삶과 연결해서 쉽게 얘기해 볼게요. 먼저 이번 6.3 지방선거가 왜 경제적으로 중요한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지방선거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동네 시장이나 도지사 뽑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약 1년 만에 치러지는 첫 번째 전국 규모 선거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정부에 대한 중간 성적표를 받는 자리예요. 국민들이 잘하고 있어. 계속 밀어줄게 하느냐, 아니면 좀 아닌 것 같아. 견제가 필요해 하느냐? 그 결과에 따라 앞으로 쓸 수 있는 정책의 폭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각 당이 내세운 공약들을 보면 경제 방향이 굉장히 선명하게 갈립니다. 민주당은 지방주도 성장을 내세우면서 지역순환 경제, 기본소득, 주민 배당 이런 쪽입니다. 한마디로 돈을 더 많은 사람한테 나눠주는 분배 중심이에요. 국민의힘은 민생 회복을 앞세우면서 금융 지원이나 세제 혜택 같은 기업 친화적인 방향입니다. 성장 파이를 먼저 키우자는 거죠. 어느 쪽이 옳냐? 이건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앞으로 경제 2~3년의 정책 방향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 경제 상황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한국 경제는 굉장히 미묘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나쁘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좋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전문 용어로는 경기 저점 통과 후 회복기 초기라고 합니다. 터널을 막 빠져나오는 중인데 아직 빛이 환하게 보이진 않는 그런 단계요. 수치로 보면 올해 경제 성장률은 약 1.8에서 2% 수준이 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게 높은 건지 낮은 건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 있으시죠? 우리나라가 고속 성장하던 시절엔 7%, 8%도 찍었거든요. 요즘은 2% 나오면 그래도 선방했다는 소리 듣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만큼 성장 잠재력 자체가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 있다면 소비 심리입니다. 작년 6월에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8.7까지 올라갔어요. 2021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좀 나아지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경제라는 게 결국 심리 싸움이거든요. 사람들이 불안하면 지갑을 안 엽니다. 지갑을 안 열면 가게가 안 되고, 가게가 안 되면 고용이 줄고, 고용이 줄면 또 불안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거든요. 반대로 기대감이 생기면 소비가 살아나고, 소비가 살아나면 경제 전반이 조금씩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 출발선에 막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선거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를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추경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 줄여서 추경이라고 하죠. 선거가 끝나면 정부는 보통 경기 부양을 위해 추경을 편성합니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도 작년에 13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해요. 지역 인프라에 투자하느냐, 취약계층 지원에 쓰느냐, 아니면 기업 투자 지원에 넣느냐? 선거 결과가 그 방향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만약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크게 이기면 분배 중심의 추경이 더 강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야당이 선전하면 정부 입장에서도 눈치를 안 볼 수 없겠죠. 여러분 지갑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금리입니다.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 수준인데요.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추가 인하 여지가 생기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뭐가 좋냐고요?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주택담보대출 있으신 분들, 전세자금 대출 있으신 분들은 체감이 바로 오시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원달러 환율이 변수입니다. 환율이 불안하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함부로 내리기 어렵거든요. 금리 내리면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그러면 환율이 더 오를 수 있으니까요.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 선거 이후 정치 안정성이 여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입니다.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문제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집값 오른다는 의견이 우세했는데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이 발표되고 나서 여론이 확 바뀌었습니다. 2026년 3월 조사에서는 집값 하락론이 46%, 상승론이 29%까지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지역마다 달라요. 서울 강남은 여전히 다른 세상 얘기이고 지방 중소도시는 아예 거래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누가 어떤 지역을 가져가느냐에 따라 그 지역의 개발 공약, 인프라 투자, 재개발 계획 같은 게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지방에서 사업하시거나 부동산 갖고 계신 분들은 해당 지역 후보들이 어떤 개발, 청사진을 들고 있는지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봐볼게요. 사실 6.3 지방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 경제를 짓누르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건 선거 한 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가 인구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이게 경제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일할 사람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소비하는 사람도 줄어들고요. 세금 낼 사람도 줄어드는데 노인 인구는 늘어나니까 복지 비용은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40대이신 분들이 은퇴하실 즈음엔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어요. 무섭게 들리시겠지만 이건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수도권 집중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젊은 사람들이 지방을 떠나 서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방 도시들은 텅텅 비어가고 있어요. 지방선거에서 각 당이 지역 소멸 위기를 공약 1순위로 내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로 심각하거든요. 어떤 지역은 10년, 20년 안에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생길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선거 이후 새로 뽑힌 지자체장들이 어떤 해법을 내놓느냐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양극화입니다. 있는 사람은 더 있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어려워지는 구조. 이게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소비 동력을 갉아먹는 문제입니다. 중산층이 두터워야 내수가 살아나는데 지금은 그 허리가 점점 얇아지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어떤 정당이, 어떤 지자체장이 어떻게 제시하느냐? 이것도 이번 선거의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대외 변수는 어떨까요? 국내 경제가 아무리 잘 굴러가려 해도 바깥에서 오는 충격은 막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역시 미국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본격화하고 있잖아요.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이게 다 수출로 먹고 사는 산업들이에요. 미국이 관세를 올리면 우리 수출 기업들이 타격을 받고 그게 일자리로, 소득으로 이어집니다. 서울과 워싱턴이 7월까지 관세 협정을 최종화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타결되느냐가 하반기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 하나는 중국입니다. 한중 관계가 최근 조금씩 회복되는 흐름인데요. 이게 수출과 관광 양쪽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중국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기억하시죠? 명동, 제주도 롯데면세점. 그 활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것도 하반기 내수 경기의 변수가 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우리 경제 어디로 갈까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경제 자체는 완만한 회복 궤도에 올라탄 건 맞습니다. 소비 심리도 올라오고 있고 금리도 서서히 내려오는 추세입니다. 추경 효과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회복이 지속되려면
정치적 안정이 필요합니다. 선거 이후에 여야가 극심하게 대립하거나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면 시장도 흔들립니다. 기업들은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면 투자를 안 해요. 투자가 없으면 일자리가 안 생기고, 일자리가 없으면 소득이 안 늘고, 소득이 안 늘면 소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이기느냐보다 선거 이후에 나라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굴러가느냐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 뉴스 보면 항상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죠. GDP, 기준금리, CPI.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매일 느끼는 게 경제입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 사는 것, 마트에서 장 보는 것, 월세 내는 것. 그 하나하나가 다 경제활동이에요. 지방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결국 우리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건 내 지역의 지자체장이 어떤 정책을 어떻게 실행하느냐입니다. 중앙정부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일자리, 지역 복지는 지방정부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선거 단순히 정당 보고 찍는 게 아니라 후보가 우리 지역 경제에 대해 어떤 그림을 갖고 있는지 한 번쯤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볼게요. 지금 한국 경제는 회복기 초입에 있습니다. 성장률은 2% 안팎, 소비 심리는 회복 중, 금리는 안정적으로 유지 중입니다. 6.3 지방선거 이후엔 추경 방향, 금리 결정, 부동산 정책이 핵심 변수입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는 선거 한 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꾸준하고 일관된 정책이 필요해요. 대외적으로는 미국 관세 협상, 중국과의 관계 회복이 하반기 경제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결국 선거 결과보다 선거 이후의 정치 안정성이 경제에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답답한 시절이죠. 저도 압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 한번 잘 버텨보자고요. 정보 잘 챙기시고 지혜롭게 대비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어렵지 않게 우리 삶과 연결된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